남편이 정말 미워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를 받은 입장인데도 이토록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조혜린이라고 했지. 심지어 그 여자를 나한테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언을 하더군요.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를 하라고? 뭘? 부부관계 말이야. 너네 안 한 지 꽤 됐을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무슨. 그리고 그 인간이랑 손끝도 닿기 싫어.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친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남자는 말이야. 연애 때는 어떻게든 여자를 한번 넘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 아주 순결한 처녀처럼 군다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들어보니 대충 일리는 있더군요. 죄책감 때문이야. 죄책감? 응. 바람 피우는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자기 좋자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잖아. 그러는 중에 온갖 자기 합리화로 정신을 떡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남아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보통 바람 피우는 동안에는 본처랑 따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질 않아. 스스로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나 할까?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 도리를 알기나 할까? 글쎄, 그건 해봐야 알겠지. 뭐, 여하간 남편한테 한번 들이대봐. 그러고 나서 핵심은 친구가 저에게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녀가 자기 손에 들린 휴대폰을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사를 마친 남자놈이 잠에 들었을 때 얼른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이야. 나도 그렇게 바람을 잡아냈다니까? 너네 남편도 끝나면 맨날 먼저 코 골고 잘 거 아니야.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법도 방법이었지만 자존심 자체가 많이 상했거든요. 바람 피우는지 알아보려고 내 몸으로 공격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오는 짓거리였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본처인 나라도 온몸을 던져서 알아봐야죠. 저는 지금 쉰둘입니다.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동시에 가장 깨어있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은 남편이 갑자기 요가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나 요가 좀 배워볼까 해. 3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뜬금없이 한의원 원장실에 찾아와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한약 처방전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22년을 함께 산 제가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요가? 골프도 안 치던 사람이 갑자기. 남편 강태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똥배 아저씨였습니다. 운동이라고는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고 몸이 굳어서 양말 신을 때도 아이고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 시공 현장 다니다 보니까 몸이 엉망이야. 누가 요가를 하면 유연성에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격한 운동은 하기도 힘들고.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최근 들어 허리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회사 일도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 그럼 우리 한의원 환자분 중에
남자 요가 강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아니야, 이미 알아봤어. 강남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건강에 관심을 좀 가지려나 보다 정도의 생각만 했습니다. 사실 조금 기특하기도 했어요. 평소 제가 운동하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그 망할 것들의 더러운 만남이 말입니다. 남편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먼저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보, 내 머리 좀 어때? 너무 올드해 보이나?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고 온 남편이 거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묻더군요. 평소 같으면 머리 자르고 왔어. 라고 한마디 하고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대체가 자기 머리 괜찮냐고 몇 번을 묻는 건지. 결국 귀찮아진 제가 입을 열 정도였죠. 괜찮은데? 그런데 왜 갑자기 머리를? 그냥 좀 젊어지고 싶어서. 젊어지고 싶어서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들렸을까요? 아마 남편의 입에서 젊어지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어서였을 것 같아요. 2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은 나이 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나이가 뭐 어때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소 입던 편안한 캐주얼 대신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이나 깔끔한 니트를 사 입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았죠. 여보, 이 옷 얼마야? 나이키의 룰루레몬? 이런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룰루레몬 운동복 한 벌이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평소 이마트에서 10,000원짜리 체육복 사 입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운동복을 사다니요. 아, 요가할 때 입으려고 샀어. 좋은 옷 입고 해야 동기부여가 되잖아. 동기부여? 뭔 놈의 동기부여가 30만 원씩이나 해. 더 이상한 건 주말이었어요. 평소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러 친구를 만나러 가던 남편이 요가 수업이라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외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요가 가는 거야? 응, 주말 수업이 있어.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못 가니까. 몇 시에 끝나는데? 글쎄, 한두 시간? 끝나고 회원들이랑 차라도 마실 수 있고. 회원들이라니. 게다가 심지어 그들과 차를 마신다니? 요가 수업에서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는 걸까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귀찮아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요가를 배운다는 사람이 요가 매트도 없고 요가 동작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기류를 먼저 감지한 것은 대학교 4학년인 막내딸 민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은 남편이 또 요가 수업이라며 나간 후였습니다. 그날 피곤함에 쪄들어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무슨 말이냐며 고개를 들었죠. 왜? 뭐가 이상한데? 아빠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만지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머리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여드리면서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빠도 똑같은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민영이에게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말 남편이 갑자기 머리를 바꾼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짧게 깎아주세요. 라고만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요즘 저한테 옷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이 색깔 어때? 이 옷 젊어 보이나? 이런 식으로요. 어제는 제가 입던 후드티를 보시더니 아빠도 하나 사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후드티를? 네, 그래서 제가 아빠 회사에 입고 가실 건 아니죠? 라고 했더니 주말에 입으려고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언제부터 주말 옷을 따로 신경 쓰셨나요? 민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 남편은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옷을 입었거든요. 편한 셔츠에 면바지.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웃긴데요. 아빠가 제 향수를 슬쩍 살펴보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제 향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 네 나이 때 아가씨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민영이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마음은 섬찟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민영이 나이 때 아가씨들의 취향을 도대체 남편이 왜 신경 쓰는 거지? 그때 민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나요? 민영이는 그저 자기 아빠를 걱정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글쎄, 요즘 회사 일이 좀 어렵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 아빠가 갑자기 젊어지려고 하시는 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민영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젊어지려고 하고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알려고 한다니. 마음으로는 아니길 바랐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거 바람이네. 저희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말에 오히려 제가 아니라고 해야 할 정도였죠. 뭐가 그리 단호해. 아니면 어쩌려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바람이 아니면 천상 배불뚝이 동네 아저씨인 너네 남편이 하루아침에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원래 사람은 안 하던 짓을 하면 둘 중 하나야. 바람을 피우던지 아니면 죽을 날이 다 되었던지. 친구의 말에 저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함께한 정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함께한 의리가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영이가 있는데, 설마 남편이 저를 배신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수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너무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건 아닐까? 저는 오히려 남편을 더욱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안감을 느낀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가족을 봐서라도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남편의 옷을 챙기고 따뜻한 말을 더욱 해주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챙겨주기 위해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깜빡 잊고 가져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기껏해줬는데 왜 놓고 간 거야? 저도 얼른 출근을 해야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병원 부원장에게 전화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한 뒤 얼른 남편의 회사로 도시락을 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제가 가끔
직원들 간식을 사다 주곤 해서 다들 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계시죠? 그냥 도시락만 좀 갖다 주려고 왔어요. 아, 사장님은 아까 나가셨는데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나갔다니요? 출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그래도 혹시 뭐 외출이나 다른 건가 싶어서 저는 얼른 말이 덧붙였어요. 그래요? 오늘 뭐 잠깐 외출이라도 간 건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무튼 오늘 오후에는 안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오후에도 아예 안 들어온다고요? 네, 외부 미팅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외부 미팅이라.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뭔가 예감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나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잠깐 통화 괜찮아? 응? 아, 뭐. 괜찮지. 무슨 일인데? 그냥. 당신 지금 뭐해? 어디야? 어디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당연한 걸 왜 물어? 이 인간 봐라. 내가 뻔히 자기 회사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말이 곧장 튀어나갔습니다. 회사라고. 내가 지금 당신 회사에 왔는데 그럼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저의 말에 남편이 곧바로 당황하더군요. 응? 아니, 회사라고? 당신이? 갑자기 왜? 도시락 갖다 주러 왔지. 당신이 놓고 갔길래 말이야. 그래서 대체 어디냐고. 어디길래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니. 사람 참,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일하는 중이라는 걸 대충 말한 거지. 거래처랑 미팅 중이야. 남편의 전용 화법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틀린 말을 해놓고서는 오히려 말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거였죠.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요. 저는 말꼬투리를 잡기 싫어서 짧게 한숨을 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미팅하는데 강남 쪽이야.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럼 언제 끝나? 글쎄,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나 이제 가봐야겠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말도 빨랐어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무엇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대체 왜 한 것인지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미팅은 어땠어? 저의 물음에 남편은 시선을 슬슬 피하더군요. 뭐, 그냥 그랬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된 거야.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미묘한 균형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저도 모르게 생겨났어요.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남편의 차에서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요가 수업이라며 나간 후에 급히 마트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제 차가 정비소에 맡겨진 상태여서 남편 차를 몰고 나가려고 했는데 차에 들어가 앉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진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것도 남편이 평소에 쓰던 것도 아닌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성 향수 냄새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뭐야?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머리핀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젊은 여성들이 쓸 법한 예쁜 나비 모양 핀이었죠. 저는 그 머리핀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혼자 타고 다니는 차에 머리핀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그 머리핀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 루세탁을 하면서였어요. 남편의 운동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낯선 종이가 나왔거든요. 작은 쪽지였는데 여성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물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감사함 잊지 않고 천천히 갚도록 할게요. 오빠. 오빠라니.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더군요. 지금껏 애써 부정하고 가족을 위해 참아보려 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곧바로 쪽지를 집어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 배를 긁고 있던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쪽지를 남편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회피하는 그 찰나의 당황한 기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22년을 함께 산 아내의 예리한 관찰력 앞에서 남편의 첫 번째 방어막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뭐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의연함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 자체가 이미 답이었죠. 이 쪽지 말이야. 당신 운동복 주머니에서 나왔어. 남편이 쪽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입꼬리의 경직, 목젖의 움직임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내 남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연기를 펼치는 배우처럼 완벽한 태연함이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22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느끼는 그 허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별거 아니라고? 다른 여자가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선물 고맙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지만 남편은 도려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마치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마저도 계산된 연출로 보였습니다. 현주야,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부터 변명이 시작될 것도 알았죠. 그리고 그 변명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을지도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의 가족이야. 사정이 좀 딱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기로 했거든. 후원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아니, 너무나 그럴듯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남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 응, 그 집딸이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매달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남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저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진짜 후원이라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22년 동안 가족의 경제적 결정을 함께 내려온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그럼 왜 오빠라고 불러? 후원받는 사람이 후원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애초에 쪽지를 걸렸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게 처음에는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어. 아저씨라고 불리니까 너무 늙은 느낌이 들어서.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싫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누굴 바보 등신으로 하나?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늘한 분노도 느꼈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오빠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2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나 몰래 한 적이 있어? 이 질문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답변을 내놓았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까 봐서. 꼼꼼한 성격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 성격 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의심이 많고 까다로워서 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순전한 호의로 다른 여자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걸? 그것도 나 몰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믿기 어렵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남편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당당함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뒤가 캥기는 짓을 했다면 이렇게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맑고 순수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봐,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당당함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당함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완벽한 변명, 과도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너무 준비된 듯한 증거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의혹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후원받는 사람이야? 응, 조예린이라고 해. 정말 착한 애야.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예린이라는 이름이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매일 부르고 있는 이름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애라는 표현에서 저는 묘한 친밀감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싫었어요. 의심하고 추궁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 말을 믿겠어. 하지만 만약 내가 우려하던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는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당신을 박살내버릴 거야. 한의원도 인맥도 그동안 모은 돈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22년 동안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로만 살아온 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떳떳한 일이라면 계속 그렇게 해.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스스로 상상하게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남편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미 우리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 맞다니까 그러네.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저의 하소연을 듣자마자 혀를 찢찢하며 해준 말이었죠. 너도 참 성격 한결같다. 누가 봐도 바람인 걸 가지고 어떻게 아직까지 그렇게 질질 끌고 있어? 나였으면 진작에 속옷만 남기고 홀딱 벗겨서 쫓아냈을걸? 그래서 넌 이미 이혼했잖아. 뭐 그건 그렇긴 하지. 친구는 저에게 일일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의 증거들을 말이죠. 물증은 없어도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대로 이혼하면 가정이 깨지고 말 텐데. 그리고 우리 딸 민영이는? 민영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줄 알고 나중에 결혼할 때 편부모 가정이라고 무시당하면 또 어쩌고. 저 혼자만 생각하면 진작에 증거를 잡아서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고 지금껏 유지해왔던 가족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지? 나나 우리 민영이는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다는 건가? 남편이 정말 미워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를 받은 입장인데도 이토록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조혜린이라고 했지. 심지어 그 여자를 나한테 보여주기까지 했으니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언을 하더군요.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를 하라고? 뭘? 부부관계 말이야. 너네 안 한 지 꽤 됐을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무슨. 그리고 그 인간이랑 손끝도 닿기 싫어.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며 친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남자는 말이야. 연애 때는 어떻게든 여자를 한번 넘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가 바람을 피우면 아주 순결한 처녀처럼 군다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들어보니 대충 일리는 있더군요. 죄책감 때문이야. 죄책감? 응. 바람 피우는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자기 좋자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잖아. 그러는 중에 온갖 자기 합리화로 정신을 떡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남아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보통 바람 피우는 동안에는 본처랑 따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질 않아. 스스로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나 할까?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 도리를 알기나 할까? 글쎄, 그건 해봐야 알겠지. 뭐, 여하간 남편한테 한번 들이대봐. 그러고 나서 핵심은 친구가 저에게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녀가 자기 손에 들린 휴대폰을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사를 마친 남자놈이 잠에 들었을 때 얼른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핵심이야. 나도 그렇게 바람을 잡아냈다니까? 너네 남편도 끝나면 맨날 먼저 코 골고 잘 거 아니야.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법도 방법이었지만 자존심 자체가 많이 상했거든요. 바람 피우는지 알아보려고 내 몸으로 공격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오는 짓거리였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본처인 나라도 온몸을 던져서 알아봐야죠. 며칠 후 밤. 그날은 어쩐 일로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쪽지 사건 이후로 둘의 사이는 다소 냉랭해져 있었지만 잘 준비를 하던 남편에게 다가가 간만에 야시시한 미소를 지었죠. 그걸 본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러긴? 그냥 저번 일 이후로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든 남편에게 다가가 보려고 했지만 웬걸 정말로 남편은 저를 멀리하는 게 아니겠어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그리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냥 평소처럼 자자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친구의 말대로 남편 쪽에서 거부를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가 뭔데, 지까짓 게 뭔데 나를 거부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저 혼자 밀어붙이다시피 했죠. 아, 왜 이러냐니까. 뭘 왜 이래? 왜 이러긴? 부부끼리 그렇게 저 혼자 밀어붙이다시피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중년 이후로 둘 사이에 일이나 자식을 핑계로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부부관계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서 다른 맛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저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편을 소유하고 있다는 육감이 강하게 들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걸 본 남편이 당황을 하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또 이제 와서는 울고 자빠졌네? 저는 남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그 사람의 휴대폰은 무방비하게 침대 옆에 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혹 그 사이 비밀번호가 바뀌었을까 걱정했지만 바뀌지 않았더군요. 0000. 아저씨답고 간단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그 사람다운 숫자였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곧바로 사진 앨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이게 다 뭐야? 조혜린과 찍은 사진. 그것도 무수히 많은 애정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은 물론 아예 뽀뽀도 하며 찍은 사진까지 있더군요. 젊은이들이 찍는 인생 네컷이라는 것도 화려하게 찍었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나도 인생 네컷을 찍고 싶었는데. 저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맨날 일 핑계로 바쁘다고 하던 나날. 조르고 졸라서 같이 남편이 좋아하는 숯불갈비를 먹으러 간 거였죠. 저는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어도 제 앞에서 툭 튀어나온 배를 보기 싫게 두드려도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모두 이해하려고 했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집을 가는 길에 인생 네컷 집을 본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찍는 사각형 사진 부스였죠. 때마침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안에서 나오더군요. 두 사람의 손에는 함께 찍은 사진이.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기 가볼까? 응? 뭐? 묵사발집? 방금 밥 먹었잖아. 아니, 그 옆에 가게 말이야. 인생 네컷이라고 민영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던데. 인생. 뭐? 남편이 사진 부스를 보더니 금방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다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무슨. 됐어. 아니, 왜? 그냥 한번 찍어보자. 나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소원은 무슨?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정상이야. 어울리지 않게 주책 부리면 징그럽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눈을 위아래로 흘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만나는 새로운 연인인 조혜린과는 이토록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보다 먼저 아픈 것은 바로 제 가슴이었습니다. 가슴이 정말 누군가 칼로 난도질한 것처럼 아팠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여자가 아니구나. 그걸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이 모든 걸 깨달았을까? 어떻게든 남편을 믿어보려 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그런 그 인간과 이루었던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어줄 수는 없어. 죽어도 어떻게든 갚아주고 죽을 거야. 눈물 묻은 손으로 남편 휴대폰 속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문자와 각종 기록까지 모두요. 모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을 어떻게든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미 천명한 것처럼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한의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날짜별로 분류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추가 증거들을 더 수집했어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모두 출력했습니다. 조혜린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모든 결제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식비 월 평균 150만 원. 여성 액세서리 및 의류 총 380만 원. 호텔 및 펜션 숙박비 총 240만 원. 꽃집, 선물용품 총 120만 원. 대충 계산해봐도 6개월 동안 근 1,000만 원을 조혜린에게 쓴 거였어요. 가정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조혜린의 집으로 추정되는 주소, 각종 데이트 장소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증거 수집과 동시에 재산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한의원 운영으로 번 돈 대부분은 제 명의의 계좌에 있었고, 집도 저와 남편의 공동명의였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가 댔었어요. 남편 회사 지분과 각종 투자 상품들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명의의 자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재산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조혜린에게 쓴 돈들을 모두 계산해서 별도로 정리해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민영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니까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또 요가 수업이라며 나간 후에 민영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영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중요한 이야기요? 갑자기 무섭게 왜 그러세요? 아빠에 관한 이야기야. 너도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민영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마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까지요. 역시 그런 거였구나. 민영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이상하게 변하셔서. 그리고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미안해, 민영아. 네가 성인이긴 하지만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해서.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다행이에요. 엄마가 마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민영이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 결정을 지지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적어도 민영이만큼은 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의원 환자 중에 변호사 부인이 있어서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원장님, 증거가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혹시 합의를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어요. 그저 최대한 그 인간과 그 여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네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건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발견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요가 수업이라며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잠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늦겠는데. 오늘은 요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혼 신청서야.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서.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게 무슨 썰렁한 농담이야? 농담 아닌데? 당신과 조예린 씨의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사진, 문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후원을 한다더니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후원하는 줄은 몰랐네. 서류를 받은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6개월 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운 사람이 갑자기라고? 남편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시간을 좀 줘. 시간?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더 뭘 기다려? 당신은 아니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잡아댔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고 내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야. 위자료는 3억,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청구했어. 3억? 정신 나갔어?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당신이 조예린에게 쓴 돈만 수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정신적 피해 생각하면 3억도 적은 거야. 남편의 무릎이 꺾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기회는 이미 넘치도록 줬어. 지난달에 쪽지 발견했을 때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달랐을 텐데. 이제는 마지막 버스까지 떠난 것 같네. 그때는 정말로 그때는 뭐? 정말로 후원이었다고.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조예린과 뽀뽀하며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이건 당신이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네. 그때 민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민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민영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민영아,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민영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민영이는 뒤로 물러났죠. 민영아, 아빠가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예요?
민영이도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미리 보여준 증거들이었죠. 민영아, 너까지 왜 이러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한테는, 아니,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역겹네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소송은 하지 말자. 내가 조용히 이혼해 줄게. 재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남편의 마지막 협상 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돼. 반드시 소송으로 갈 거야. 왜? 결과는 똑같잖아. 똑같지 않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거든. 공개적으로? 소송 기록은 공개되는 거 알지? 당신 회사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건설업계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예린 씨에게도 소송을 걸었어. 예린이한테? 대체 왜? 걔는 죄 없는 애야. 건들지 마. 기혼자인 줄 알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그 여자도 위자료 물어줘야 할 거야. 하지 마. 그러지는 말라니까. 남편이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조예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강태수 씨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혜린이라고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태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소송을 걸으셨다고.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할 거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침대에서 찍은 사진은 뭐죠? 네? 아니, 그게 조예린의 뻔뻔한 주둥이가 순간 막히더군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무릎을 꿇어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백날 꿇어봤자 먼지 몇 번 털면 끝인 것을. 제가 영영 스크래치 남게 그쪽 재산을 박살내 드릴게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얼마 후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거래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더군요. 남편은 매일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인걸. 법정에서 증거들이 공개될 때마다 남편과 조예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특히 남편이 조예린에게 보낸 문자들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볼만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봄이야. 우리 집사람은 이제 과거야.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자. 이혼하고 나면 우리 같이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하자. 재판부도 혀를 끌끌 찰 정도였죠.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저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자료 2억 5천만 원. 재산 분할 8대2. 한의원과 집은 모두 제 소유로 확정. 남편은 회사마저 정리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니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운용자금 흐름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조예린은 요가 스튜디오를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마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22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민영이는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진짜 엄마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한의원은 더욱 번창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자 원장이 대담하다고 저를 좋아하는 주부 팬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남편은 가끔 제 앞에 나타나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한의원을 확장해서 두 번째 지점을 열었고 민영이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했어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후련했어요. 22년을 투자한 결혼이 실패작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었지.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바람 피운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제 길을 찾을 수 있어서요.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나이지만 하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이 없어서 더욱 당당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